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4월 5일 필리버스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미국 민중사 1권의 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피부색에 따른 차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흑인 미국 작가 손더스 레닝은 1619년 북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한 배 한 척을 이렇게 묘사한다. 돛을 걷고 둥그스러운 선미에 깃발을 늘어뜨린 배 한 척이 조류를 타고 다가왔다. 그 배는 기괴했으며 실로 누구에게든 공포감을 자아내는 신비스러운 배였다. 어느 누구도 그 배가 상선인지 사략선인지 군함인지 알지 못했다. 백전에는 시커먼 대포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네덜란드 깃발이 달려있긴 했지만 선원들은 여러 나라 사람이었다. 배의 기항지는 영국인 정착지로 버지니아 식민지의 제임스타운이었다. 배는 교육을 하고는 곧 가버렸다. 아마 현대사에서 이보다 더 놀라운 화물을 싣고 온 배는 없을 것이다. 배의 화물이 무엇이었냐고? 20명의 노예였다. 세계 역사에서 인종주의가 오랫동안 미국보다 더 중요했던 나라는 없다. 또 W.E.B. 두보이스가 지적하듯이 이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다. 따라서 인종주의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물음은 순전히 역사적인 질문으로 넘어선다. 또한 어떻게 인종주의를 끝낼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은 훨씬 더 시급한 질문이다. 아니, 달리 표현하면 백인과 흑인의 증오심 없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가 라고 물을 수도 있다. 역사가 이런 질문에 답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면 북아메리카 노예제도의 출발점이 적어도 몇 가지 단서는 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역사가들은 버지니아의 최초의 흑인들이 유럽에서 이주해온 백인 연기계약 하인들과 마찬가지로 하인으로 간주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비록 하인으로 등록됐다 하더라도 흑인들은 백인 하인과 다른 존재로 간주됐고 다르게 대우받았으며 실상은 노예였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 어쨌든 노예제도는 빠르게 제도화됐고 신세계에서 백인에 대한 흑인의 전형적인 노동관계로 확립됐다. 노예제도와 더불어 독특한 인종적 정서가 형성되어 다음 350년 동안 미국에서 흑인의 열등한 지위를 따라다녔다. 우리는 이런 열등한 지위와 경멸적인 사고의 결합을 인종주의라고 부른다. 최초의 백인 정착민들이 경험한 모든 것이 흑인의 노예화를 향한 압력으로 작용했다. 1619년 버지니아인들이 살아남는데 충분한 식량을 재배하기 위해 노동력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그들 가운데는 기아의 시간이었던 1609년부터 1610년까지 겨울 동안 먹을 것이 없어 나무 열매와 산딸기를 찾아 숲을 헤매고 무덤을 파헤쳐 주검을 뜯어먹고 떼죽음을 당해 결국 500명에서 60명만 살아남는 경우도 있었다. 버지니아 하원의 의사록에는 제임스타운 식민지의 첫 12년간에 관해 말해주는 1619년의 문서가 하나 있는데 이 최초의 정착지에는 10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끼니 때마다 보리쌀 한 국자를 먹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는 먹을 것이 훨씬 적었고 사람들은 땅을 파서 동굴 같은 구멍에서 살았다. 1609년부터 10년까지의 겨울은 그들에게 혹독한 시간이었다. 참을 수 없는 굶주림으로 내몰린 나머지 천성이 거부하는 것들, 즉 우리 민족이든 인디언이든 가리지 않고 사람의 살점과 배설물을 먹었는데 묻힌 지 사흘 뒤에 파낸 한 남자를 전부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아직 덜 굶주려 자기만큼 야이지 않은 사람들의 몸을 탐는 다른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죽여서 먹어버리겠다고 그들을 위협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품 안에서 자고 있는 부인을 죽여서 시체를 토막내고 소금에 절여 머리를 뺀 모든 부분을 깨끗이 먹어치웠다. 30명의 이주자들이 하원에 제출한 청원서는 토미스 스미스 경이 통치한 12년간의 총독 정치에 불만을 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토머스 스미스 경의 12년에 걸친 통치 기간은 대부분의 식민지가 여전히 가장 가혹하고 잔인한 법률 아래 심각한 부족과 공공에 시달려왔다고 우리는 단언하는 바입니다. 이 시기 동안 1인당 하루에 옥수수 가루 200여 g과
완드콩 반 파인트만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나마도 곰팡이가 피고 썩은 데다가 거미줄과 구더기가 들끓어 역겨울 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만적인 적에게로 도망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붙잡히게 되면 교수형, 총살형, 사지절단형 등 갖가지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2에서 3파인트의 오트밀을 훔쳤다는 죄로 혀에다 송곳바늘을 꽂은 다음 굶어 죽을 때까지 나무에 사슬로 묶어뒀습니다. 버지니아 사람들은 생존에 필요한 옥수수와 수출용 담배를 재배하기 위해 노동력이 필요했다. 이제 막 담배를 경작하는 법을 알아내어 1617년에 영국으로 첫 화물을 보내게 된 때였다. 도덕적 비난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모든 쾌락적인 약물과 마찬가지로 담배의 발견은 높은 부를 가져다 줬다. 경작자들은 고결한 종교적인 담론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수익성이 높은 것에 관해서는 어떤 질문도 하려 들지 않았다. 정착민들은 콜럼버스처럼 인디언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킬 수 없었다. 인디언들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였고 우월한 무기로 인디언을 대량 학살한다 해도 보복당할 우려가 있었다. 인디언은 생포해서 노예로 만들 수도 없었다. 인디언은 거칠고 지략이 있으며 반항적이었고 이주한 영국인들과는 달리 숲속 생활에도 익숙했다.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 하인들은 아직 수가 충분치 않았다. 게다가 이들은 노예의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신세계에서 이주권을 얻어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필요한 몇 년 동안의 노동계약 이상으로는 일을 하려 들지 않았다. 자유로운 신분의 백인 정착민들은 대부분 영국의 숙련 장인이거나 심지어 유한 계급이어서 거의 일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에 초창기에 존 스미스는 일종의 계엄령을 선포해 노무대를 조직, 생존을 위해 그들에게 일하도록 강요해야 했다. 버지니아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노예 주인이 되도록 고무시킨 이유는 인디언들이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데 반해 자신들은 어리석기 그지없다는 데 대한 일종의 좌절된 분노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에드머드 모건은 미국의 노예제도와 미국의 자유에서 이런 분위기를 그리고 있다. 만약 당신이 이주민이라면 당신은 자신의 기술이 인디언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은 문명인이고 인디언은 야만인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우월한 기술은 자연에서 무엇인가를 획득하는 데 불충분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인디언들은 왕래를 피하면서 당신의 우수한 방법을 비웃고 똑같은 땅에서 당신보다 덜 일하면서 더 풍요롭게 산다. 게다가 당신네 사람들이 인디언과 함께 살려고 도망치기 시작하면서 그 수가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당신들은 인디언을 죽이고 고문했으며 인디언 마을과 옥수수 밭을 불태웠다. 이런 행위는 비록 농사에는 실패했으나 당신들이 우월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또 당신들은 인디언들의 야만적인 생활 방식에 굴복한 당신네 사람들까지도 비슷하게 취급했다. 하지만 당신들은 여전히 많은 옥수수를 수확하지 못했다. 흑인 노예가 답이었다. 또 비록 수십 년 동안 노예제도가 확립, 법제화되지는 못했지만 수입된 흑인들을 노예로 간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1619년에 이르면 이미 100만 명의 흑인이 노예로 일하기 위해 아프리카로부터 남아메리카, 카리브해의 포르투갈 및 스페인 식민지에 와 있었기 때문이었다. 콜럼버스보다 50년 앞서 포르투갈인들은 10명의 흑인을 리스본으로 데리고 왔다. 이것이 정규적인 노예 무역의 시작이었다. 아프리카 흑인들은 100년 동안 노예 노동자로 낙인이 찍힌 상태였다. 그러므로 강제로 제이스타운에 이주하게 된 안정된 노동력을 갈망하던 정착민들에게 물건으로 팔린 20명의 흑인이 노예가 아닌 다른 대우를 받았다면 오히려 이상했을 것이다. 흑인들의 무력한 상황은 노예화를 더 쉽게 만들었다. 인디언은 자신들의 땅에 살고 있었다. 백인은 자기들 나름의 유럽 문화에서 살고 있었다. 흑인들은 자기 땅과 문화에서 강제로 떨어져 나왔고 정말로 비범한 끈기로 유지할 수 있었던 잔존물 말고는 모든 언어, 의복, 관습, 가족관계 등의 유산이 하나둘씩 말살되어 가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흑인들의 문화가 열등했을까? 또 그렇게 쉽게 파괴될 정도였을까? 군사적 역량에서는 총과 배를 가진 백인들에게 약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실용적인 이유에서나 이윤을 노리는 이유에서
다른 문화를 종종 열등하게 여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면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 심지어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서구인들은 아프리카 연안의 요새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내륙은 정복할 수 없었고 추장들과 타협을 해야 했다. 아프리카 문명은 유럽만큼이나 독자적인 방식으로 발전되어 있었다. 어떤 면에서는 더 경탄할 만한 문명이었지만 역시 잔인함, 위계적 특권, 그리고 종교나 이윤을 위해 인간 생명을 희생하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철기를 사용하고 농경 기술이 뛰어난 1억 명의 문명이었다. 대규모 도시 중심지들이 있었고 직조와 도자기, 조각 등에서 놀라운 업적을 이룬 문명이었다. 16세기의 유럽인 여행자들은 유럽 각국이 이제 막 근대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하던 당시에 이미 견고하게 조직되어 있던 팀북투와 말리의 아프리카 왕국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1563년 베네치아 통치자의 대신인 라무시오는 이탈리아 상인들에게 이렇게 썼다. 팀북투와 말리의 왕에게로 가서 교육을 해보면 배와 상품 덕분에 환영받고 잘 대접받으며 원하는 물품을 하사받을 수 있을 것이니라. 1602년경에 쓰여진 서아프리카 베냉 왕국에 관한 네덜란드의 보고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도시에 들어서니 무척 커 보였다. 닿지 않은 넓고 큰 길에 발을 디디니 암스테르담의 아르메스 거리보다 7, 8배는 넓어 보였다. 이 도시의 주택들은 질서정연하게 서 있으며 네덜란드의 집처럼 빽빽하게 줄지어 있다. 1680년경에 한 여행자는 기니 해안의 주민들이 대단히 정중하고 친절하며 대하기 쉽고 유럽인들이 정중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 겸손하게 응하며 우리가 주는 선물에 기꺼이 2배로 담례한다고 묘사했다. 아프리카는 농업의 바탕에 둔 유럽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봉건제가 형성되어 영주와 가신의 위계 질서가 확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봉건제는 유럽처럼 고대 부족 생활을 파기한 그리스와 로마의 노예제 사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다. 아프리카에서는 공동체 정신, 법과 처벌에서의 유연성 등과 같은 부족 생활이 여전히 강력했고 몇몇 장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또 유럽의 영주들과 달리 아프리카의 영주들에겐 무기가 없었으므로 그만큼 쉽게 복종을 명령할 수 없었다. 베이질 데이비드스는 아프리카 노예 무역에서 16세기 초반 콩고의 법률과 포르투갈 및 영국의 법률을 비교하고 있다. 사유재산의 관념이 점점 강해지고 있던 이들 유럽 국가에서는 절도를 잔인하게 처벌했다. 영국의 경우에는 1740년에 이르러서도 무명포 한 조각을 훔쳤다는 이유로 어린아이를 교수형에 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콩고에서는 공동체 생활이 지속됐고 사유재산이라는 관념은 생소한 것이었으며 절도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다양한 정도의 노역으로 처벌했다. 콩고의 한 지도자는 포르투갈 법전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한 포르투갈인이 짓궂은 질문을 던졌다. 포르투갈에서는 땅에 발을 디딘 사람에게 어떤 벌을 내립니까? 아프리카 각국에는 노예제가 존재했고 때로는 유럽인들이 이를 근거로 들어 자신들의 노예 무역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데이비드슨이 지적하듯이 아프리카의 노예는 유럽의 농노에 더 가까웠다. 다시 말해 유럽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이들은 가혹한 노역을 해야 했지만 아메리카로 끌려간 노예들이 갖지 못한 권리를 누렸고 노예성과 아프리카 대농장의 인간 가축들과는 전혀 달랐다. 서아프리카의 아샨틴 왕국에 관해 한 관찰자는 이렇게 지적했다. 노예는 결혼을 하고 재산을 소유하며 자신 또한 노예를 소유하고 선서를 하며 합법적인 증인의 자격을 갖고 궁극적으로는 주인의 상속자가 된다. 아샨티족의 노예는 10중 8구 가족의 양자가 되며 시간이 지나 자손들이 주인 일족과 융화되거나 서로 혼인관계를 맺기도 한다. 결국 단 몇 사람만이 자신의 혈통을 알 수 있다. 노예 무역자인 존 뉴튼은 지금의 시에라리온 사람들에 관해 이렇게 썼다. 우리가 보건대 이 거친 야만인들 사이에서 노예의 처지는 우리 식민지에서보다 훨씬 낫다. 한편으로 그들에게는 우리가 서인도 제도에 갖고 있는 대농장처럼 집약적인 경작을 하는 땅이 없으므로 우리의 노예들을 고갈시키는 과도하고 끊임없는 노동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예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동을 어느 누구에게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의 노예제를 찬미할 순 없다. 그러나 평생 벗어날 수 없고 도덕적으로 손상을 가하며 가족의 유대를 파괴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아메리카의 대농장이나 광산 노예제와는 크게 달랐다. 아메리카 노예제를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태의 노예제로 만든 두 가지 요소가 아프리카에는 없었다. 첫째는 자본주의적 농업에서 기인하는 끝없는 이윤을 향한 광란이다. 둘째는 피부색에 따라 백인은 주인, 흑인은 노예라고 가차없이 구분하고 인종적 증오심을 이용함으로써 노예를 인간 이하의 지위로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사실 아프리카 흑인들은 부족의 관습과 가족적 유대, 공동체적 삶과 전통적 의례를 갖춘 안정된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격리되자 특히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흑인들은 내륙에서 잡혀 해안에서 팔렸고 뒤이어 말이 통하지 않는 다른 부족의 흑인들과 함께 우리 안에 갇혔다. 포획당하고 매매되는 상황은 흑인들이 우세한 힘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을 압도적으로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때로 1600km에 이르는 해안까지의 행렬은 목에 착고를 찬 채 채찍과 총으로 위협받으면서 걸어야 하는 죽음의 행진이었고 도중에 5에 2명꼴로 죽어갔다. 해안에서는 뽑혀 팔릴 때까지 우리에 갇혀 있었다. 17세기 말경 존 바번트라는 인물은 황금 해안에 있는 노예 우리를 이렇게 묘사했다. 노예들이 내륙 지방에서 피다로 내려오면 해변 근처의 간이 오두막이나 감옥에 수용된다. 유럽인들이 오면 노예들을 넓은 평지로 끌어낸 뒤 의사들이 남자든 여자든 완전히 발가벗기고 가장 어린 아이까지 하나하나 구석구석 검사한다. 우량하고 건강하다고 인정되면 한쪽으로 분리시키고 가슴에 빨갛게 달군 인두로 프랑스나 영국, 네덜란드 회사 마크를 찍는다. 그런 다음 낙인이 찍힌 노예들은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가 배에 실려갈 때까지 기다리는데 때로는 열흘에서 보름 정도 기다리기도 한다. 그러고 나서 노예선에 차곡차곡 실리는데 어둡고 축축하고 더러운 배 밑바닥에 줄줄이 사슬로 묶인 채 관 하나만한 공간에서 자신의 배설물이 풍기는 악취에 숨이 막힌다. 당시의 문서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 때로는 칸막이 위아래 사이의 간격이 약 45cm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 불행한 인간들은 어깨폭보다도 낮은 공간에서 돌아 누울 수도 아니 옆으로 누울 수도 없었다. 게다가 목과 다리는 대개 바닥에 사슬로 묶여 있었다. 그런 공간에서 느끼게 되는 비참함과 질식해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검둥이들은 광포해진다. 어떤 경우에는 흑인들이 서로 사슬로 묶여있는 배 밑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선원들이 뚜껑을 열어보면 노예들마다 각기 다른 질식사 단계에 빠져 있었다. 흑인들은 많은 수가 이미 죽었거나 일부는 필사적으로 숨을 쉬기 위해 옆에 있는 노예를 죽이기도 했다. 노예들은 종종 질식해 죽느니 차라리 물에 빠져 죽으려고 바다로 뛰어들기도 했다. 어떤 목격자는 노예들을 가둔 곳이 피와 점액으로 뒤덮여 있어 마치 도살장을 보는 듯 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아마 3명에 1명꼴로 바다 한가운데서 죽었을 테지만 엄청난 이윤 때문에 노예 무역자들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 종종 한 번의 항해로 투자액의 2배를 벌었다. 결국 흑인들은 배의 짐칸에 물고기처럼 쳐넣어졌다. 처음에는 네덜란드, 다음에는 영국인들이 노예 무역을 장악했다. 1755년경 리버풀에는 노예를 운반하는 배가 100척이 넘었고 유럽 전체 노예 무역의 절반을 차지했다. 뉴잉글랜드의 일부 아메리카인들도 사업에 뛰어들었고 1637년에는 아메리카 최초의 노예선 디자이어 호가 마블헤드를 출발했다. 배의 짐칸은 족쇄와 빗장이 달린 가로 60cm, 세로 180cm의 선반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1800년에 이르면 1000만에서 1500만 명의 흑인이 아메리카 대륙에 노예로 수송됐는데 이 숫자는 아프리카에서 원래 잡은 수의 3분의 1 정도였다. 우리가 근대 서구 문명의 시초라고 부르는 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로 간주된 서유럽과 아메리카의 노예 무역자와 대농장 소유자들에 의해
아프리카는 5천만 명을 죽음과 노예제로 잃어버린 것으로 추산된다. 1610년 산도발 신부라는 아메리카 대륙의 가톨릭 사제는 유럽의 한 교회 직원에게 편지를 보내 아프리카 흑인을 포획, 수송, 노예화하는 것이 교회 교리에 합당한 것인지를 물었다. 1610년 3월 12일자로 된 루이스 브란다오는 수도사의 답장은 산도발 신부에게 이렇게 말한다. 신부님께서는 그곳으로 보내지는 검둥이들이 합법적으로 포획된 것인지를 알고 싶다고 쓰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저는 신부님께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리스본에 있는 양심위원회에서 제기된 바 있으며 그 위원들은 모두 학식 있고 양심적인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상투메와 카보베르데의 주교님들도 모두 학식 있고 덕망이 높은 분들이지요. 이분들도 아무 문제점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40년 동안이나 살아왔고 우리 가운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학식이 높은 신부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한 번도 노예무역을 불법이라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비롯한 브라질의 신부님들은 양심의 가책 없이 노예를 사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제임스타운 정착민들이 필사적으로 노동력을 찾고 있었다는 점, 인디언을 부리기는 불가능하고 백인을 이용하기는 어려웠다는 점, 이윤 추구를 위해 인간 육체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수의 흑인들을 공급하고 있었다는 점,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은 흑인들은 정신적, 육체적 무력감에 빠지게 만들었음이 분명한 시련을 겪은 직후였기 때문에 통제하기 쉬웠다는 점을 감안해 보건대 흑인들이 노예로 삼기에 가장 좋았다는 점이 과연 놀라운 일일까? 또 이런 상황에서 설사 몇몇 흑인들이 하인으로 간주됐다 하더라도 백인 하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을까? 버지니아 식민지의 법원 기록에 나타난 증거는 1630년대 휴 데이비스라는 백인 남자가 검둥이와 함께 누워 자기 몸을 더럽힘으로써 자신을 능욕했다는 이유로 호되게 태형을 당할 것을 명령받았음을 보여준다. 10년 뒤 6명의 하인과 레이너즐 씨 소유의 검둥이 한 명이 도망친 일이 있었다. 백인들은 가벼운 판결을 받은 데 반해 검둥이 이메뉴얼은 태형 30대와 뺨에 알짜 낙인 찍기, 주인이 용서할 때까지 1년 이상 족쇄를 차고 일하기 등의 형벌을 받았다. 이 초기 몇 년간 노예제가 일반화되거나 법제화되진 않았지만 하인 명단에는 흑인들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다. 1639년에 통과된 한 법률은 검둥이를 제외한 모든 개인은 무기와 탄약을 소지할 수 있다고 포고했다. 아마 인디언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1640년에 3명의 하인이 탈주를 시도했을 때 백인 2명은 노역 기간을 연장하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의 말에 따르면 존 펀치라는 이름의 검둥이는 죽을 때까지 주인이나 양도인을 위해 일해야 했다. 1640년에는 로버트 스웨트라는 백인 남자의 아이를 낳은 검둥이 여자 하인의 사례도 있었다. 법원은 검둥이 여자는 태형 기둥에 묶어 매질을 강하고 스웨트는 내일 오전 중에 제임스시 교회에 출석해 자신이 저지른 죄를 공개적으로 참여할 것을 판결했다. 이런 불평등한 대우, 경멸과 억압 및 감정과 행동에 점증하는 결합을 우리는 인종주의라 부른다. 이것이 과연 백인이 흑인에 대해 갖는 자연스러운 반감의 결과였을까? 이 질문은 중요한 것인데 역사적 정확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자연스러운 인종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체제의 책임을 완화시키기 때문이다. 인종주의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 낳은 결과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런 상황을 제거해야만 한다. 네, 여기까지가 2장 피부색에 따른 차별의 69페이지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늘까지 읽어본 부분에서는 노예, 무역으로 인해서 흑인들이 겪었던 차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정말 끔찍하다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 표현이 다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이 책에서 감히 다 다루지 못할 그 사실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런 역사를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은 오직 민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1600년대의 흑인은 2020년인 오늘날에는 누가 되어 있을까요? 수많은 경제 위기,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코비드-19의 위기와 그로 인한 경제 공황, 그 속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건 기층 노동자 민중입니다. 1600년대의 흑인이 지금 와서는 기층 노동자 민중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많은 차별과 많은 억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까지는 참 어떻게 보면 끔찍한 그런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내일부터는 70페이지에서부터 그러면 이런 흑인들, 결국 억압이 있고 차별이 있고 그런 곳에는 투쟁이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70페이지에서부터는 내일부터는 그 흑인들이 어떠한 저항을 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4월 5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